최진기의 생존 경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진기의 생존 경제를 진행하는 최진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 주에도 또 너무 큰일이 있어서요. 자, 제가 이 생존 경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만 우리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여러분 서거를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서거를 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서거를 하셔가지고 좀 오늘 수업은 여러분 좀 차분하게, 제가 평상시엔 좀 열정적이고 좀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수업이라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는 호흡하는 거는 조금 좀 차분하게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랑 경제랑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서거를 했는데 이전부터 계획했던 건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남북 경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북한의 경제 체제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던 적도 있고 안 찍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 많은 국민들이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철들면서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매일 안 듣고 자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신문 펼치면 하루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빠져 있는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뭐 하지만 굉장히 뭐 사랑하는 대통령이고 존경하는 대통령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또 한편으로 그랬던,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국민도 느끼지만 투표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뭐 물론 계속 찍으신 분도 있고 계속 안 찍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뭐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전 공과를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측면이 김대중 대통령의 뭐 나름대로 추구했었던 그런 방향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역시 뭐 민주주의 발전이 한반도에서 추구를 하셨겠고요.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뭐 한반도 평화 정착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로 대표되는 지역 갈등 통합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극복하고자 했었던 그런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바라볼 거는 뭐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 북한이라는 것이 우리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아주 해가 되는 부분도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경제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왜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 교류라는 거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업무일 수 있는가 밖에를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제적으로, 요 원칙에서는 아주 비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실사구시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 저는 명확하게 북한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세 가지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딱 세 가지를 꼽아보면요. 자, 첫 번째 뭐가 되느냐? 바로 내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고령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지하자원의 이 세 가지 문제만 명확하게 바라보면 북한의 의미는 딱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제일 재밌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하자원부터 가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하면요, 우리 지하자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감이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주는 자료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냐고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생존경제에서 진행하는 자료들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디 뭐 고위 공무원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연결돼서 가져오는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자료 정말로 인터넷하고 뭐 일간지에서 다 뽑는 자료죠. 저희 자료가 뭐 아주 뭐 특수한 곳에서 받고 그런 자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자료에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진정한 경제학자,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뽑아올 수 있거든요. 이거 인터넷 금방 검색해 보시면요, 금방 나오는 자료거든요. 북한의 지하자원은 여러분 상상할 규모를 초월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부터 가보죠. 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지만 별로 있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금 가보면요, 매장량 바라보시면 남한이 30톤 있습니다. 이게 1000톤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30톤이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금 개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금이라는 건 화폐의 본질적인 단위죠. 미국이 한 8,000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1000톤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창 사들여서. 그래서 미국이 8,000톤을 가지고 미국의 근본이자를 바탕으로 한 달러를 갖다가 무슨 가치, 세계의 무슨 가치라고 그러죠? 우리 기축통화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 북한 한번 가보겠습니까? 북한은 여러분 1000에서 20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양이 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로 치면 얼마가 되느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0조, 23조쯤 매장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만 해도 20조 이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빙산의 일극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재밌냐면요, 사실 이것도 한번 다뤄야 되는 건데,
미국이 근보유량이 8,000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이 보유량이 1,000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보유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예, 14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 엄청난 거죠. 저희 집에만도 14kg가 있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 오늘은 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만도 14kg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적은 양이죠. 근데 여러분, 북한의 금 매장량이 약 1000에서 2000톤 정도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귀엽습니다. 여러분 쭉 가시다 보시면요. 표가 여러분 갑자기 숫자가 이상해지는 게 있죠.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자, 억원, 가치로만 가볼게요. 뭐 매장량이 얼마나 커갖고 뭐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억, 2005년 기준입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입니다. 990조니까. 여러분, 1000조라는 돈은 뭐다? 항상 제가 1000조, 뭐다? 그럼요. 우리 제 강의 많이 봐주신 분 금방 하죠. 우리나라 1년 GDP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석회석이 1년 우리나라 GDP입니다. 재밌는 건요. 북한의 GDP는요, 40조에서 50조밖에 안 돼요. 북한 여러분 귀염둥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GDP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도 못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 국가인데 북한이 가진 석회석이 1000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북한은 20년 동안 석회석만 팔아도 지금의 GDP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1년 GDP가 50조인데 석회석만 팔아서 20년 동안 팔아대도 지금 GDP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가지는 것은 지하자원의 규모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까? 석회석이 그렇고요. 맨 끝쪽으로 가보셔야죠. 자, 여러분,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이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마그네사이트는 얼마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1300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무연탄. 무연탄 뭐죠, 여러분? 석탄이죠? 석탄은 여러분 또 860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철 한번 가볼까요? 철은 여러분 몇 조 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가량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매장량을 갖다 추정했을 때 보통 3700조에서 4000조 정도가 여러분 있다. 이게 여러분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다른 의미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재산이죠. 북한은 지하자원이라는 재산이 4000조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 자산이 지금 6000조입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6천조거든요. 1년에 1000조 정도 벌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1년에 1000조 벌고 재산은 6000조가 있는데 북한은 지하자원으로 4000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곳의 지하자원. 여러분 사실 이 지하자원이 북한이 무슨 능력이 없어요? 개발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어디랑 손잡아야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국 여러분 지하자원 벌써 중국이 눈독대 여러분 여기에 뭐는 없는 줄 아세요? 우라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계. 중국이 여러분 북한이 우라늄 보유량도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우라늄. 거기 여러분 또 뭐 있겠어요? 석유. 북한은 여러분 석유를 시추하고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석유가 있다고 추정이 되더라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여러분 그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철 캐서 포항제철에다 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철 가서 여러분 녹여갖고 우리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건설 해야죠. 건설 안 할 겁니까? 건설해야 되죠. 뭐 해야겠습니까? 북한에서 석회석 갖고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마그네사이트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무연탄 갖고 와서 여러분 석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북한의 의미입니다. 누구랑 여러분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여러분 관계 정상화나 이런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단편적으로 지하자원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공짜로 가져오자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면요. 우리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한 명당 몇 명의 애를 낳느냐는 건데요. 합계 출산율을요. 우리가 아마 전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1.0 미만을 기록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통계가 설립된 이후 나온 적이 없고요. 아마 전쟁 때밖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가 전번에 고령화 특집 말씀드렸지만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슬픈 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 한 명을 안 낳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이건 더 무서운 게 기본적으로 자연 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성비라는 건 뭐냐면은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몇 명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연 성비는 얼마쯤 나오냐? 105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하셨는데 걔가 아들이냐 딸이냐? 그럼 저는 아들에 걸어요. 왜?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럼 여러분 거꾸로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기본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 2는 넘어야 돼요. 2.5 정도에서 2.05에서 2.10 정도가 나와야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4, 1.5, 1.3, 1.1까지 떨어지더니 여러분 최근 경제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30년 뒤는 명확한 겁니다. 한 명이 부모, 30년 뒤에 여러분 애 낳는 분들이 돌아가시겠어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데?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한 명이 2명 이상을 부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경제가 갈 수 있다고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진보고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 한국 경제의 원동력은 사라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재 성장력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때? 마이너스 5%, 6% 나올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도 지적드렸지만. 그러면 이 고령화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한북한의 여러분 경제적 연계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일 경제적으로 나오는 건 내수시장이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경제 발전할 때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우리도 분명히 수출 주도형에서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수출 주도에서 내수로 돌았던 나라 미국이에요. 그 근본은 인구에 있었습니다. 급속한 이민 인구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게 여러분 미국에서 바로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3억에 가까운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탄탄하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내수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구 적다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한이 한 4,700만 되거든요. 북한이 한 2,300만 됩니다. 합쳐지면 7,000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완벽한 탄탄한 내수가 되려면 1억이 돼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 준비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지는 이 기본적인 거는 커다란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내수시장. 두 번째는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죠. 특히 북한의 노동력이 가지는 효과라는 건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에서 지불받는 노동자의 임금이요 북한 내에서 50불에서 70불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이 한 달 월급이 50불에서 70불이지 10만 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임이죠. 거기다 임금이 싸다는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임금 올라갈 텐데. 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여러분 가깝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세 번째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양질의 노동력이잖아요. 가깝죠. 언어가 통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력을 여러분 확보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북한이 가지는 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있는데 내 옆에 이 사람이 나랑 같은 민족이든 아니든 경제학적으로는 그건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내 옆에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한국의 남한의 경제의 특징이 뭡니까? 남한 경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남한 경제 문제점 뭡니까? 수출 주도형 발전 아닙니까? 내수가 기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되겠어요? 노동력의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이 없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왜 먼 곳에서 그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 자원 있죠? 양질의 노동력 있죠? 고령화 문제 메꿔 나갈 수 있죠? 내수시장 확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북한의 정치체계나 남한의 정치체계를 얘기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오케이? 순수하게 북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1세기 경제 전환의 시대에는 다시 한번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적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이 뭐가 되겠어요? 코리안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한국 주가 잘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에 몇 가지가 딱 들어간다고요. 회계의 불투명성이라든가. 근데 사실 요새는 회계의 불투명성이 오히려 우리가 미국한테 할 말이지 사실 우리가 들을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불투명 아직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회계의 불투명성이라든가 또 뭐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코리아 리스크 돌아버리잖아요. 사실 코리아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전쟁이 뭐 날이라고 살 생각 안 하죠. 우리 입장에서야. 근데 사실 1994년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오르지만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게 또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코리아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야 되는데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통일 비용이 4조가 지출되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
예를 들면 남북한하고 교류 활성화하는데 뭐 그것이 이제 편법으로 갔던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겠죠. 국민적 합의가 없이 갔던 거니까. 어쨌든 비용이 한 4조 전. 저는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생존경제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이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신자유주의를 갖다 비판했던 이유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게 싫어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이었다는 게 전체에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공을 경제학을 안 했잖아요. 우리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제학 사회학을 했는데 저는 칼 마르크스도 좋아하지만 막스 베버도 좋아합니다. 왜? 막스 베버는 학자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거든요. 막스 베버가 가장 중시 여겼던 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은 이건 100% 재미가 없어서 잘리겠습니다만은 이 막스 베버가 말했었던 게 뭐냐면은 가치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말했던 건 학자는 철저하게 자기의 중립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올바른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스스로도 그걸 갖다 끝까지 어기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막스 베버의 합리성이고 학자적 양심이고 학자적 중립성인데 제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동구권 경제학자들한테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구권 경제학자들도 실제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가치 중립적이지 못했거든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얼마나 여러분 천박했었습니까? 그러면 동구권 경제학자들이 왜 이렇게 천박한 경제학 이론을 가지게 됐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통일 비용이라고 표현하지만 통일 비용 이전에 남북 간 평화 교류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것이 당장 평화 뭐가 되겠습니까? 국방비 절감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물론 국방비를 절감해서 안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국방비가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국방비 지출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공과를 따질 때도 노무현 대통령에도 이어지는 건데 신자유주의였느냐.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저럴 수가 있죠. 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좌빨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나름의 진보적인 사람한테는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철학적으로 하면 이제 공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우리 전통적인 좌파로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개량주의자라고 비판받고 반면에 보수주의자들한테는 사회주의자로 비판받았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공리주의자들이 복지국가라는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컸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이 이런 거 바라봤을 때 이런 측면이 있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빈부격차가 완화되진 않았죠. 분명히 빈부격차가 심화됐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 다음에 시장의 주배적인 주체인 재벌들 힘 오히려 약화 안 되고 IMF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저는 비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한편의 측면에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건 뭐냐면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모든 신자유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 사회개발비 즉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요. 국방비가 증가했습니다. 보여드렸었죠. 모든 신자유주의 국가는. 근데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뭐가 이루어졌다? 사회개발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뭐가 이루어졌죠? 국방비에 대한 나름대로 감축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예산을 갖다 바라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초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제일 좋은 말 같아서 어떤 분이든 말은 또 좋은 말.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너무 통장에 돈이 29만 원밖에 안 계신 대통령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에요. 그죠? 얼마나 정의를 갈망하셨겠습니까? 자유, 정의, 진리, 민주정의당.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참 민망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하신 좋은 말씀 중에서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자유가 불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희망이 무계획처럼 피어오르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분이 가졌던 공과를 평가할 때 한국 사회가 더 나아갈 게 민주주의, 남북 평화, 그리고 지역 갈등의 극복. 그리고 저는 거기다 하나 사실 더 붙이고 싶은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 남북, 즉 빈부격차의 해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고 나갔을 때 한 번 더 건전한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좀 서가셔가지고 특집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이고 북한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한번 힘찬 모습으로 해서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